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는 작은 습관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 지은이는 니키와키 슌지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니시와키 슌지, 정신과 전문의, 하타이 클리닉 원장, 히로사키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국립국제의료센터 정신과에서 근무했다. 국립정신신경센터 정신보건원연구원으로 일했으며 국립지치부 학원 의무과 의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분은 텔레비전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일본 드라마 등에서 의료 감수자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오감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수치가 낮으면 자극에 견디는 내성이 강해진다. 이는 자신이 예민하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칙이다. 나의 전문 분야인 자폐 아동들을 보면 이 법칙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까치발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자폐아들은 자주 발레리나처럼 까치발을 하고 걸어다닌다. 뒷발꿈치가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이다. 뒷발꿈치가 땅에 닿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발꿈치를 둘 수밖에 없다. 요즘은 자폐증 치료 현장에서 티치 프로그램이라는 치료 교육을 한다. 그들의 감각에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는 훈련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까치발을 하고 걷던 아이들이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걷는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과민 반응이 줄어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칙이다. 예민한 사람이 자신의 버거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를 다스려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은 바로 사소한 일이 신경 쓰이는 이유를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한다. 이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모든 일을 같은 크기로 받아들이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한다. 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일 뿐 모르는 것이 아니다. 급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노트에 붙은 가격표를 빼는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니요. 저는 가격표도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둘 다 신경이 쓰이더라도 동시에 가격표 같은 건 사실 사소한 일인데 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을 단련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습관이 되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버릇은 점차 사라진다. 예민한 사람 중에는 간혹 지저분한 상태를 싫어하면서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지른다, 심란하다, 어디에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겪는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보이는 곳만 정리하는 습관이다.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 식사할 때는 식탁만,
텔레비전을 볼 때는 텔레비전과 자신 사이만 정리하면 오케이다. 이 방법 또한 실제 정리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먼저 정리하는 작전이다. 원래는 더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대신에 이걸로 마음이 편해지면 됐어. 제대로 된 정리는 언젠가 하면 되지 뭐. 지금 눈앞이 깨끗하니까 상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원래 위치에 돌려놓는 일이나 대청소는 한가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당류 제한이다. 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고 이 상태가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다. 자율신경에는 활동할 때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취할 때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있고 이 둘이 번갈아가며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고인슐린 혈증에 걸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몸과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가 된다. 당연히 모든 일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또한 공황장애는 혈당치의 잦은 변화로 촉발된다. 당류를 섭취한 직후 혈당치가 올라갔다가 그 후에 점차 떨어지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당류를 섭취하면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고 이 상태로 스트레스가 겹치면 우울감에 빠지기가 쉬워진다. 나는 당류를 끊는 수준의 철저한 제한 방법을 추천한다. 과자나 과일은 물론 탄수화물도 절대 금물이다. 밥, 빵, 면류, 콩류도 피해야 한다. 채소도 뿌리 채소에는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우엉도 피해야 될 식품이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잎채소, 붉은 살코기, 어패류, 두부, 치즈이다. 조미료 중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포도 식초는 당류가 들어있지 않으니 먹어도 괜찮다. 시험삼아 한 끼만이라도 이렇게 식사해보자. 앞서 말한 식품으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때 시도해보면 오후의 나른함이 사라지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꼭 계속 해보길 바란다. 몸 안의 스트레스 내성이 더 강해질 것이다. 섬세해서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는 불친절한 조금은 옳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왜 자신에게는 불친절할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더 옳지 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지금껏 겪었던 실패 경험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생긴다. 하지만 사실 실패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한다. 아직 마음이 성장하는 중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이때 섬세함과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아이라면 토라지거나 툴툴거려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풀어진다. 하지만 예민한 아이에게는 같은 일이라도 엄청난 사건이다. 어른이 되어도 똑똑히 기억하며 참여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흔히 있는 일이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버릇은 타인은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은 뒷전인 자기 부정 버릇이다. 이런 버릇이 생긴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릴 적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명랑한 목소리로 제잘거렸다가 아버지가 시끄럽다라고 호통을 친 일을 경험했다고 치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이런 작은 일에도 나는 참 한심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혼난다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편견이 바로 인지의 왜곡이다. 예컨대 나는 참 한심해라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이다. 가족이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한 입을 다물고 있는 부모의 기분을 읽지 못한 것도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만 했다면 시점을 확 바꿔보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상상해보자. 이 사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군. 이렇게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방에서 찾는 생각은 자책하는 버릇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저 사람은 바쁜 시기가 되면 늘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경쟁자 땡땡씨가 요즘 잘 나가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군.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상황을 추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상상은 하되 배려는 금물이다. 불쌍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책하는 버릇이 다시 작동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방향의 사고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럴 때는 자신을 AI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만약 내가 AI라면 이 사람을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자. 상상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도 상관없다. 이 사람의 분노가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혈관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감정 없이 속으로 중계해보자. 영상이나 음성을 심전도 모니터나 오디오 기기처럼 측정한다고 상상하면 재미있을 듯하다. 사람은 무언가를 분석할 때는 감정 스위치를 끈다. 예컨대 고양이를 귀엽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와 이 고양이는 잡종이고 수컷이며 꼬리가 쭉 뻗었다처럼 관찰하면서 바라볼 때의 기분은 전혀 다르다. 마음이 동요하려 하면 분석 모드로 전환해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보자.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더 괜찮은 말과 행동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불친절한 점원에게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친절하게 맞이해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덜렁대는 동료에게 질리는 이유도 꼼꼼하게 행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배려했는데 마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이유 역시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대 상승 현상을 고쳐야 한다. 기대하지 않기는 인지의 변화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이다. 타인의 행동에 실망이야, 너무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내가 또 기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보자. 앞에서 언급한 분석 모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기대치를 곡선 그래프가 상승하는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을 인식하면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기분이 안 좋다고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표정을 구기고 있다면 어른으로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응석바지는 절대 비위를 맞춰줘서는 안 된다. 슈퍼마켓에서 이거 사줘 하며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주변 사람 보기 민망해서 무조건 사주고 조용히 시키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아이에게 때를 쓰면 사주는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학습시킨다. 마찬가지로 때를 쓰는 어른에게도 이것은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두자. 괜찮아요? 이렇게 묻지 말자. 무슨 일이죠? 이런 말도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해요라는 말도 금물이다. 용건이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챙겨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가 일시적으로 더 못나게 굴 수 있지만 꿋꿋하게 모른 척하면 적어도 당신에게만은 어른스러워진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넓고 얇은 인간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잘 맞는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가치관은 다르지만 신선한 발상을 하게 만드는 사람.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신이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교우 관계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소개한 그 어떤 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흙과 백 사이에 넓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인간의 생활은 옅은 회색이냐 짙은 회색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회색 지대 안에 있다. 인간 세상은 이상적인 순백도 칠흑 같은 암흑도 아니다. 기쁨과 슬픔, 잘남과 못남,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고상함과 저급함, 양쪽이 뒤섞여 있다. 세상과 인간의 어두운 면만 보고 우울해하지 않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다. 개인적인 일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느낀다. 목소리가 쓸데없이 크거나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진다. 물론 그런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맞다 틀리다로만 판단해서 타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은 옳지 않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모두 놓쳐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식해보자. 친해질 수는 없더라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일은 피할 수가 있다. 한 여성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서 일하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자주 일어나 일에 지장이 있으니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생활을 하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약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니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제가 제일 선임자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 그 여성에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만약 당신의 딸이 지금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일을 계속 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서 약을 먹고 출근해라고 말할 건가요? 아무리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을 떠올리면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자신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이 든다. 노력하는 자신에게 괜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가 있다. 일종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민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문장 형식으로 일기를 쓰면 그저 감정 분출구가 되기 쉽다. 반면에 5단계 평가는 감정의 점수를 매기는 분석 방법으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다. 나도 매일 쓰고 있다. 얼마 전 쓴 5단계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닝 커피 3. 커피는 좋아하지만 나중에 속이 안 좋아져서 문제이다. 아침 목욕 4. 독서 4. 진료 3.5. 환자들의 상황이 다양해서 5점이 거의 없다. 점심 3. 스터디 모임 5. 식사 모임 5. 이런 식으로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긴다. 마지막에 점수를 모두 더하고 항목수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구한다. 이때 평균 점수가 되도록 5점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우선 1에서 2점을 받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시 하지 않는다. 재미없는 취미, 열받게 하는 친구, 맛없고 불친절한 가게 등은 모두 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거나 약간의 노력만으로 끊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 예컨대 한동안 참고 해봤지만 현재 업무가 계속 1점이라면 이직을 하든 부서 이동을 하든 그 자리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하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 3에서 4점인 항목은 5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손질해보자. 수면이 2에서 3점이라면 베개를 바꾸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거나 낮 동안에 몸을 움직여서 피곤하게 만들어두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내가 전에 일하던 클리닉에는 자폐아를 둔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항상 하는 놀이가 있다. 굿 앤 뉴라는 놀이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놀이이다. 24시간 이내에 있었던 좋은 일을 굿, 혹은 처음 했거나 경험한 일을 뉴라고 하고 1분 안에 말하는 게임이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으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하는 것이 요령이다. 예를 들면 저녁 노을이 예뻤다. 뛰어서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데 성공했다. 식기세척기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괜찮았다. 처음으로 멍게를 먹었다. 좋았던 일과 새로운 일을 찾다 보면 모든 일에서 좋은 면을 보게 된다. 그러다가 나는 이미 행운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된다. 시간은 20초 이내 등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깨닫기 어려운데 그럴 때 시간을 정해놓으면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침착하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일기 형식으로 쓰는 방법도 좋다.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맞다 그때 즐거웠어 라며 즐거운 기분을 되새길 수가 있다.
당신은 열중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가? 요즘 내가 푹 빠진 취미는 기타 연습이다. 친구와 연습실에 모여서 합주를 하는데 나는 초보 실력이지만 그 친구는 프로라서 멋지게 연주할 수 있도록 나를 잘 이끌어준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도 다른 생각을 잇는다. 젊은 시절 서킷 레이스에 참가한 적도 있다. 달리고 나면 늘 머리가 맑아졌다. 이렇게 집중할 때는 몸과 뇌는 활동하는 동시에 휴식도 취한다. 과거의 한 뇌파 연구에서 장기 기사나 검도 선수의 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들의 뇌 활동이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은 뇌의 한 지점뿐이었다. 다른 영역은 모두 쉬고 있었다. 돌을 닦는 스님이나 요가 수행자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도 같은 상태라고 한다. 무언가에 열중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뇌의 다른 부분은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생각의 초점이 내부로 향하면 그 힘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하지만 외부를 향하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를 향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는 시점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한 어머니가 차에 밑에 깔린 아이를 보고 차를 번쩍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는 실화가 있다. 생각의 초점이 아이를 향했을 때 차를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상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소 둔감하게 살 수 있도록 실천적인 부분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예민한 편인데요. 이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요약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이 굉장히 읽기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는 작은 습관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 지은이는 니키와키 슌지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니시와키 슌지, 정신과 전문의, 하타이 클리닉 원장, 히로사키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국립국제의료센터 정신과에서 근무했다. 국립정신신경센터 정신보건원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국립지치부 학원 의무과 의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분은 텔레비전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일본 드라마 등에서 의료 감수자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오감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수치가 낮으면 자극에 견디는 내성이 강해진다. 이는 자신이 예민하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칙이다. 나의 전문 분야인 자폐 아동들을 보면 이 법칙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까치발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자폐아들은 자주 발레리나처럼 까치발을 하고 걸어다닌다. 뒷 발꿈치가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이다. 뒷 발꿈치가 땅에 닿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발꿈치를 둘 수밖에 없다. 요즘은 자폐증 치료 현장에서 티치 프로그램이라는 치료 교육을 한다. 그들의 감각에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는 훈련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까치발을 하고 걷던 아이들이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걷는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과민 반응이 줄어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칙이다. 예민한 사람이 자신의 버거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를 다스려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은 바로 사소한 일이 신경 쓰이는 이유를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한다. 이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모든 일을 같은 크기로 받아들이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한다. 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일 뿐 모르는 것이 아니다. 급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노트에 붙은 가격표를 떼는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니요. 저는 가격표도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둘 다 신경이 쓰이더라도 동시에 가격표 같은 건 사실 사소한 일인데 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을 단련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습관이 되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버릇은 점차 사라진다. 예민한 사람 중에는 간혹 지저분한 상태를 싫어하면서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지른다, 심란하다, 어디에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겪는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보이는 곳만 정리하는 습관이다.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 식사할 때는 식탁만, 텔레비전을 볼 때는 텔레비전과 자신 사이만 정리하면 오케이다. 이 방법 또한 실제 정리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먼저 정리하는 작전이다. 원래는 더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대신에 이걸로 마음이 편해지면 됐어. 제대로 된 정리는 언젠가 하면 되지 뭐. 지금 눈앞이 깨끗하니까 상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원래 위치에 돌려놓는 일이나 대청소는 한가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당류 제한이다. 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고 이 상태가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다. 자율신경에는 활동할 때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을 취할 때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있고 이 둘이 번갈아가며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고인슐린 혈증에 걸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몸과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가 된다.
당연히 모든 일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또한 공황장애는 혈당치의 잦은 변화로 촉발된다. 당류를 섭취한 직후 혈당치가 올라갔다가 그 후에 점차 떨어지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당류를 섭취하면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고 이 상태로 스트레스가 겹치면 우울감에 빠지기가 쉬워진다. 나는 당류를 끊는 수준의 철저한 제한 방법을 추천한다. 과자나 과일은 물론 탄수화물도 절대 금물이다. 밥, 빵, 면류, 콩류도 피해야 한다. 채소도 뿌리 채소에는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우엉도 피해야 될 식품이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잎채소, 붉은 살코기, 어패류, 두부, 치즈이다. 조미료 중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포도 식초는 당류가 들어있지 않으니 먹어도 괜찮다. 시험 삼아 한 끼만이라도 이렇게 식사해보자. 앞서 말한 식품으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때 시도해보면 오후의 나른함이 사라지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꼭 계속 해보길 바란다. 몸 안의 스트레스 내성이 더 강해질 것이다. 섬세해서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는 불친절한 조금은 옳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왜 자신에게는 불친절할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더 옳지 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지금껏 겪었던 실패 경험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생긴다. 하지만 사실 실패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한다. 아직 마음이 성장하는 중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이때 섬세함과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아이라면 토라지거나 툴툴거려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풀어진다. 하지만 예민한 아이에게는 같은 일이라도 엄청난 사건이다. 어른이 되어도 똑똑히 기억하며 참여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흔히 있는 일이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버릇은 타인은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은 뒷전인 자기 부정 버릇이다. 이런 버릇이 생긴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릴 적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명랑한 목소리로 제잘거렸다가 아버지가 시끄럽다라고 호통을 친 일을 경험했다고 치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이런 작은 일에도 나는 참 한심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혼난다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편견이 바로 인지의 왜곡이다. 예컨대 나는 참 한심해라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이다. 가족이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한 입을 다물고 있는 부모의 기분을 읽지 못한 것도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만 했다면 시점을 확 바꿔보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상상해보자. 이 사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군. 이렇게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방에서 찾는 생각은 자책하는 버릇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저 사람은 바쁜 시기가 되면 늘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경쟁자 땡땡씨가 요즘 잘 나가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군.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상황을 추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상상은 하되 배려는 금물이다. 불쌍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책하는 버릇이 다시 작동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방향의 사고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럴 때는 자신을 AI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만약 내가 AI라면 이 사람을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자. 상상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도 상관없다. 이 사람의 분노가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혈관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감정 없이 속으로 중계해보자. 영상이나 음성을 심전도 모니터나 오디오 기기처럼 측정한다고 상상하면 재미있을 듯하다. 사람은 무언가를 분석할 때는 감정 스위치를 끈다. 예컨대 고양이를 귀엽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와 이 고양이는 잡종이고 수컷이며 꼬리가 쭉 뻗었다처럼 관찰하면서 바라볼 때의 기분은 전혀 다르다. 마음이 동요하려 하면 분석 모드로 전환해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보자.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더 괜찮은 말과 행동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불친절한 점원에게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친절하게 맞이해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덜렁대는 동료에게 질리는 이유도 꼼꼼하게 행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배려했는데 마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이유 역시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대 상승 현상을 고쳐야 한다. 기대하지 않기는 인지의 변화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이다. 타인의 행동에 실망이야, 너무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내가 또 기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보자. 앞에서 언급한 분석 모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기대치를 곡선 그래프가 상승하는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을 인식하면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기분이 안 좋다고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표정을 구기고 있다면 어른으로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응석바지는 절대 비위를 맞춰줘서는 안 된다. 슈퍼마켓에서 이거 사줘 하며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주변 사람 보기 민망해서 무조건 사주고 조용히 시키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아이에게 때를 쓰면 사주는가 라는 잘못된 인식을 학습시킨다. 마찬가지로 때를 쓰는 어른에게도 이것은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두자. 괜찮아요? 이렇게 묻지 말자. 무슨 일이죠? 이런 말도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해요라는 말도 금물이다. 용건이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챙겨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가 일시적으로 더 못나게 굴 수 있지만 꿋꿋하게 모른 척하면 적어도 당신에게만은 어른스러워진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넓고 얇은 인간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잘 맞는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가치관은 다르지만 신선한 발상을 하게 만드는 사람.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신이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교우 관계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소개한 그 어떤 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흙과 백 사이에 넓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인간의 생활은 옅은 회색이냐, 짙은 회색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회색 지대 안에 있다. 인간 세상은 이상적인 순백도, 칠흑 같은 암흑도 아니다. 기쁨과 슬픔, 잘남과 못남,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고상함과 저급함, 양쪽이 뒤섞여 있다. 세상과 인간의 어두운 면만 보고 우울해하지 않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다. 개인적인 일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느낀다. 목소리가 쓸데없이 크거나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진다. 물론 그런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맞다 틀리다로만 판단해서 타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은 옳지 않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모두 놓쳐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식해보자. 친해질 수는 없더라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일은 피할 수가 있다. 한 여성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서 일하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자주 일어나 일에 지장이 있으니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생활을 하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약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니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제가 제일 선임자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 그 여성에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만약 당신의 딸이 지금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일을 계속 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서 약을 먹고 출근해라고 말할 건가요? 아무리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을 떠올리면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자신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이 든다. 노력하는 자신에게 괜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가 있다. 일종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민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문장 형식으로 일기를 쓰면 그저 감정 분출구가 되기 쉽다. 반면에 5단계 평가는 감정의 점수를 매기는 분석 방법으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다. 나도 매일 쓰고 있다. 얼마 전 쓴 5단계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닝 커피 3. 커피는 좋아하지만 나중에 속이 안 좋아져서 문제이다. 아침 목욕 4. 독서 4. 진료 3.5. 환자들의 상황이 다양해서 5점이 거의 없다.
점심 3. 스터디 모임 5. 식사 모임 5. 이런 식으로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긴다. 마지막에 점수를 모두 더하고 항목수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구한다. 이때 평균 점수가 되도록 5점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우선 1에서 2점을 받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시 하지 않는다. 재미없는 취미, 열받게 하는 친구, 맛없고 불친절한 가게 등은 모두 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거나 약간의 노력만으로 끊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 예컨대 한동안 참고 해봤지만 현재 업무가 계속 1점이라면 이직을 하든 부서 이동을 하든 그 자리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하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 3에서 4점인 항목은 5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손질해보자. 수면이 2에서 3점이라면 베개를 바꾸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거나 낮 동안에 몸을 움직여서 피곤하게 만들어두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내가 전에 일하던 클리닉에는 자폐아를 둔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항상 하는 놀이가 있다. 굿 앤 뉴라는 놀이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놀이이다. 24시간 이내에 있었던 좋은 일을 굿 혹은 처음 했거나 경험한 일을 뉴라고 하고 1분 안에 말하는 게임이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으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하는 것이 요령이다. 예를 들면 저녁 노을이 예뻤다. 뛰어서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데 성공했다. 식기세척기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괜찮았다. 처음으로 멍게를 먹었다. 좋았던 일과 새로운 일을 찾다 보면 모든 일에서 좋은 면을 보게 된다. 그러다가 나는 이미 행운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된다. 시간은 20초 이내 등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깨닫기 어려운데 그럴 때 시간을 정해놓으면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침착하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일기 형식으로 쓰는 방법도 좋다.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맞다 그때 즐거웠어 라며 즐거운 기분을 되새길 수가 있다. 당신은 열중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가? 요즘 내가 푹 빠진 취미는 기타 연습이다. 친구와 연습실에 모여서 합주를 하는데 나는 초보 실력이지만 그 친구는 프로라서 멋지게 연주할 수 있도록 나를 잘 이끌어준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도 다른 생각을 잇는다. 젊은 시절 서킷 레이스에 참가한 적도 있다. 달리고 나면 늘 머리가 맑아졌다. 이렇게 집중할 때는 몸과 뇌는 활동하는 동시에 휴식도 취한다. 과거의 한 뇌파 연구에서 장기 기사나 검도 선수의 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들의 뇌 활동이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은 뇌의 한 지점뿐이었다. 다른 영역은 모두 쉬고 있었다. 돌을 닦는 스님이나 요가 수행자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도 같은 상태라고 한다. 무언가에 열중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뇌의 다른 부분은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생각의 초점이 내부로 향하면 그 힘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하지만 외부를 향하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를 향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는 시점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한 어머니가 차의 밑에 깔린 아이를 보고 차를 번쩍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는 실화가 있다. 생각의 초점이 아이를 향했을 때 차를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상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소 둔감하게 살 수 있도록 실천적인 부분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예민한 편인데요. 이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요약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이 굉장히 읽기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